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가지고 화제를 전환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한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실제로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보셨죠, X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의도인 거죠.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관련된 개혁을 추진하다가 가장 큰 암촌을 만난 게 다 뭐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관계 인사들, 다주택자 엄청 많니, 뭐 다 내로남불이니 이런 얘기하다가 정책의 추동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꼭 그 위선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던 거죠. 저 사람들 사실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못 밀어붙일 거야 하는 척만 하다 말걸. 이 심리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갔다. 진짜 그렇게 잃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집을 팔기까지 했지만 예. 나는 팔았지만 또 밑에 고위공직자 중에 누가 있으면 또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진심으로 한다. 이걸 지금 3번, 4번, 5번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매번 기자들이 쓰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나 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그 고위공무원들도 이런 기사들 많이 썼는데 그 쓸 때마다 전 느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배제되어야 한다. 어떨까요? 예. 어쨌든 프레임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이런 게 역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매번 자초되는 게 두 가지인데 조중동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은 지지 않는다는 신화에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근데 어떻게 입증되는 거냐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야 저거를 추진하는 정부에도 다 다주택자네, 다 부동산 투자하고 있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저물겠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구전적 믿음에 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제하는 게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결국 이번에 부동산이 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도 당연히. 잘 안 믿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안 믿죠.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말하자면 우회로 압력을 빼는 우회로가 있는 거야. 야, 주식시장 봐. 주식시장 보면 지금 엄청나잖아. 대통령이랑 정부 관료들 지금 다 ETF 투자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 말하자면 김을 빼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근데 그래도 안 믿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는 아예 배제할 거야. 이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이슈 파이팅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슈를 만들어서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는 데 가서 파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예를 들면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주식을 뭐 매매 대금을 이틀 후에 주는데 하루 있다 주는 걸 그렇죠. 대통령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화제였죠. 예. 그게 자본시장에서 뭐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말하자면 호응도가 높은 그렇죠. 정책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책상머리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고민하면 야 이거는 보고가 올라오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훨씬 낮은 거지. 핵심적인 건 아니다. 아니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정치용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그거에 굉장히 능해요. 그런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실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 실제 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뭐 관련된 어떤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믿는 그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한 뭐 구전 신화, 부동산 불패론에 대한 어떤 근간 이런 거에서 계속 이제 김을 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길 거다. 정부가 이긴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효능감이나 효용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동산 정책하고 지방선거하고 연동이 돼서 사실 애초에는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서울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 때문에. 대구에서도 사실 부동산 이슈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의미에서도. 예, 그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서울에 이제 부동산의 그 투기 세력들이 서울 부동산 투자하다가 이제 여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방까지 내려와서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사줬기 때문에 뭐 권영진 시장 시절에 아파트들을 막 찍어냈죠. 그렇죠. 그래도 투기꾼들이 다 사주니까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투기꾼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다 똘똘한 한 채 추구하는 판에 뭐 지방의 걸 왜 사겠습니까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이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하고는 지역하고 완전히 온도 차이가 달라요. 많이 나죠. 예, 악성 미분양이 무덤이 돼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구 사람들 생각에는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가 대구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요 정도는 인식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책이 이건 다 떠나서 대구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또 지금은 또 거래가 너무 안 돼서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서울에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더라. 잘하더라. 이게 지금 TK에서 지지율 높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주식이 아니고 사실은. 약간 아이러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구는 네. 사실 직접적 영향이 없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네.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저렇게 규제를 하면은 그게 모두에게 이제 효과가 다 미칠 거다 파급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용성이나 효능감 계속 얘기하고 근데 있는데 이제 예. 이게 지금은 일단은 부동산에 지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 위주로 가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이게 임기까지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트랙이 필요한 거죠. 사실 왜냐면 지방 부동산 문제는 전혀 다르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지만, 예. 강남 서초 3구나 마용성과 또 다른 지역이 그렇죠. 다르고 강북도 좀 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트랙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트랙에서 예를 들면 단일한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야 모든 부의 원천을 부동산에 두지 마. 야 부동산으로 노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부동산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 이 메시지로 가는데 네. 거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 미분양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서의 상대적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건설 경기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수 경기 전체에서 네.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말하자면 트랙들이 또 깔려야겠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대구에서는 핵심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하면 대구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 부의 예. 편중이 수도권으로 부의 편중이 되지 않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초가 되니까 네. 지방 분권 중에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부작용이 막 속출하면은 서울에서 표가 떨어져가지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에서 뭐 당선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실이고 그 전망이 설득력이 있다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난립해야죠. 그렇죠. 국민의힘, 예. 안철수, 나경원, 뭐 신동욱 막 줄줄이 나와야지. 근데 안 나오잖아요, 다들. 네.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막 저건 분명히 부작용이 막 속출할 거야. 예. 그들도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시민들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 또 실패할 거라는 그런 기우 그런 것들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예. 예, 제가 그 댓글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댓글 특히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댓글들이 뭐 좌표가 찍혔다. 강수현 변호사 나오셔갖고 예, 예, 그 다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정책 만든 공직자들 투기까지 하면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 업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들은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고 강남 집은 안 팔고 심지어 민정수석인가요? 그만둬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 이제 기폭제가 됐었던 건데 이 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으로 들립니다. 자, 요거 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네.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어떻게 보면 규율하는 정책 설계의 입안자로서 적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네.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너 2주택자야? 너 3주택자야? 너 얼마 가졌니? 너 어떻게 팔 거야? 강남 집은 그냥 남기고 딴 걸 팔어? 이러면서 완전히 본질이 흐려지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정책 일관성도 없어지고 정책의 어떤 효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미리 차단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반성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아닌 뭐 본질일 수 있지만 덜 본질적인 것으로 이 정책
정말 중요한 그 코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아내자. 그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다주택자면 아무래도 개인인지라 본인도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사고하는 건 그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정말 그 정신을 만든다는 것도 이런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너무나 정확한 이 출발점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 그 외에는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다주택을 계속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걸 이제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패 사례가 네. 뭐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아 이거 위선 아니야?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집을 팔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안 팔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충분히 밝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은 야 이거 뭐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정책 수단을 또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알아서 깎아먹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늘 실패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보고 이번에 신뢰를 주는 김에 확실하게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어떤 정책의 이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관련된 사람들 좀 조사를 해서 좀 미연에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네. 오히려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적 그 신뢰도가 정책의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 안에도 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봉욱 민정수석,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 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등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비서관의 경우에는 다른 데는 뭐 부서가 그렇죠. 좀 다를 네. 수 있는데 이 국토교통비서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막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부터 6채 팔아라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안 팔 것 같죠? 장동혁 대표? 팔 거면 진작에 팔았겠죠. 그렇죠.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또. 어차피 안 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안 판다. 시점이 녹아됐기 때문에. 예. 별로 의미가 없다. 아, 예. 그래도 팔아야죠. 네. 정치인이면 자기가 팔면 팔게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부동산 정책을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네. 비판할 때마다 그 말 값을 까먹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안 판다는 게 또 어떤 신호입니까? 너는 정부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안 팔고 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재테크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아직도 사고하는 거야? 당대표가 제1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명징한 정책 시그널인 것 네.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그거예요. 확고한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그널이 그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차제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책의 신뢰는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메신저가 갖고 오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 행정가, 대통령이 보이는 그동안의 신뢰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정부의 힘을 더 몰아줘가지고 전 반드시 이번에 부동산 정상화 시키는데 우리 국민들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다소 출렁이긴 합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도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나 투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산적인 그 이제 기업에 그리고 기업이 좀 커져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 선순환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도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55분이어서 요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예,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안이 주말 사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공소 취소 수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조작 기소를 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공소 네. 취소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되면 네. 어떤 뭐 이러저러한 때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규율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기소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일단 고소 친고죄인데 고소장 들어가고 그래서 공소유지가 그냥 기계적으로 안 될 때, 근데 이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제 이제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뭐 확장이랄까요? 확장이 아니라 그 어떤 제도의 그 뜻에 맞춰가지고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기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 빼면 이 수사 다 설명되지 않아요. 네. 지난 정부에 따라서 아주 표적하면서 감사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헌법기관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저인망식 때까지 터는 그런 예.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그럼 되짚어 보자. 왜냐하면 조작이었다는 근거가 막 저는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미 또 이화영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네. 녹취에서도 위례 신도시라고 윗 어르신 막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거를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 잘못됐던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재작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당연히 국회에서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반추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가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끝까지 인정을 하려고 네. 인정하면 자기의 진다고 잘못을. 생각하는. 인정하면 진다고 밀린다. 지는 게 아닌데.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또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개혁까지 가는 건데 네. 지금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도 개혁을 먼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사실관계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그럼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당시에 누가 뭐 유령이 내려서 했습니까? 다 기존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시대에 그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본인들이 검찰권을 사유화하는데 이 오남용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서 실제 피해자가 나온 거고, 예를 들면 뭐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들을 그럼 어떻게 구제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해자들은 어떤 책임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가가 전 제도 개혁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빠지지 않고 이번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전 국회가 좀 잘 챙겨서 국민들 앞에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된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저는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완전 압수수색을 생각해요. 하고 예, 언론사를. 공직 후보 검증한 걸 가지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지금까지 이제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가야죠. 당연합니다. 예, 그 단추가 한번 잘못 깨어지면 계속 틀린 대로 가지 네. 않습니까? 알았을 때, 인식했을 때 그걸 제대로 다시 갈아 끼우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자체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쉽진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워낙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네, 뭐 병역 의혹이 뭐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이 예. 또 설명을 충실히 할 의무가 당연하지만 있는 것이고요. 음흠. 이게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로 상당히 공석이 됐었고 첫 발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노하우가 있고 뭐 예결위 뭐 등등 원내대표 등의 활동을 한 그 전문성을 좀 봐주십사. 그리고 본인에게 불거진 논란과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절차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박홍근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좀 지금 초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 시간 지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저는 빠르게 좀 이제 장관의 그런 라인업이 이제는 좀 완료가 돼서 이제는 일할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유가담합 정유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EA에서 중동 위기가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한국경제의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어디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엄청난 화염이 폭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가 뭡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예,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그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공습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나오는 소리만 보더라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네. 상황을 좀 보면서 정책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핵심 과제이고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좀 해주실까요? 우리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이나 뭐는 텐션 약간만 중에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졸려 나도. 시작을 하자마자 이게 약간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도 오후니까. 아유 네. 그러면 하여튼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제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투기 수요를 잘 차단하고 이제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배려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국토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막 다 이제 강남에 살고 뭐 그런 적이 많았었죠. 주택도 뭐 한 2주택, 3주택씩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주택을 설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할 때 그럼 이거 우리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우리 집 이번에 좀 한 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너무 높은데 좀 낮았으면 좋겠는 것 같은데 이런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는 좀 빠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과 주택 수를 갖춘 관료들이 한번 주택 정책을 관장을 해보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예.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 그 요즘 주택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집을 좀 많이 내놓고 팔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정책의 공급 효과가 있는 거죠. 목표가 예.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요. 다주택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내놓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다주택자를 좀 활용할 여지가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그것도 연구해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뭐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가장 큰 키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계신 분당 아파트를 내놓을 때부터 어느 국민도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 실무급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등등의 고민이 분명히 대통령께 있었을 거라고 보고, 형식적 배제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고위 참모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 정책 안정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 뒤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LH 사례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부도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부 정보를 가진 공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 움직여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을 잡지 못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인 걸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네요. 아, 오늘 그 텐션 올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박영식 평론가가 얼굴이 되게 보그대대하네요. 보그대대가 뭐죠? 예. 보그대대. 이게 불단 얘기예요. 원래 요즘에 안면홍조증이 안면 홍조가 있어요? 예, 안면홍조 원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인데요. 좀 잘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네. 그 LH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이 LH 사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늘 그 국민들한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또 이번 조치도 결국 그런 진정성을 확고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뭐 고위공직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주택자 뭐 어떤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약간 뭐 해탈의 의미로 그렇게 뭐 그러니까 고가의 초고가 주택 가진 사람 다주택자 그러니까 제외하면 누가 일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주 섞인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만큼 정책의 신뢰, 정부의 신뢰를 주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하신 이 LH 사태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예, 예. 이 사태로 촉발돼서 사실 서울시장 보궐도 뭐 그렇습니다. 영향을 예. 받아서 좀 적고, 어떻게 보면 요게 또 정권 교체를 만들어준 일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금융 정책, 뭐 규제 정책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이게 국민께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또 제가 자꾸 지난 정부 이야기 죄송한데, 당시에 이제 정책을 설계했던 많은 부분,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의 이슈가 많았어요. 제가 특정 인물을 얘기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똘똘한 한 채.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부분도 있었고, 그 정책 실장님도 뭐 여러 부동산 논란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민정수석은 자리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성함이 이제 그 성함에 이제 돈 금액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2억 원 이런 것처럼 그분의 성함이 이제 돈 단위가 들어가는 분이라서 역시 이름값 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모두 규제 대상에 놓고 최후의 수단으론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 중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정부는 그 이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견을 물었던 방안들을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유예를 끝내는 방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초고가 주택용 핀셋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라 짚으며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0.15% 수준의 보유세를 1% 안팎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도 빼라는 대통령 지시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깨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현장을 누비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 어린 행보는 기득권 세력의 가식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집을 6채나 주고 끝까지 안 팔며 버티는 욕심은 누가 진짜 국민 편인지 확인해 준 거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기본 사회와 공정한 세상이 왜 절실한지 이번 사건이 증언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민들은 한 끼 걱정에 잠 못 드는데 권력자들은 제주머니 채우기에만 바쁘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가짜 정치를 끝내고 진정으로 국민을 아끼는 지도자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